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68, 내일 모레면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쿵쿵 뛰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오네요.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아들 하나 있는 거 듬직해서 좋겠다고 부러워들 했어요. 저도 그런 줄만 알았지 뭡니까? 우리 아들 민수 참 착했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간암으로 먼저 세상 뜨고 나서 그 허전한 빈자리를 우리 민수가 꽉 채워줬거든요. 주말이면 며느리 눈치 보일 법도 한데 꼬박꼬박 집에 들러서 엄마 밥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단이 난 건 딱 4개월 전 추석 지나고 나서였어요. 그날따라 민수가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더라고요. 갈비찜에 들어가는 밤을 토독토독 까주면서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요즘 뉴스 봤어? 집값 오르면 뭐해?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니 뭐니 해서 나라에서 반을 떼어간대. 진짜 너무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평생 남편이랑 안 먹고 안 입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장만해서 지킨 이 서울 아파트 한 채인데 그걸 나라에서 반이나 가져간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렇게나 많이 떼가냐? 그럼 어쩌냐? 제가 화들짝 놀라 되물으니 민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미리 증여를 해두면 세금이 훨씬 싸대.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저 주실 거잖아요. 명의만 제 앞으로 돌려놓고 엄마는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사시면 돼요. 제가 모실 건데 무슨 걱정이에요? 세금 아낀 돈으로 엄마 나중에 병원비도 하고 여행도 보내드릴게.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과일을 깎다가 거들더군요. 어머니, 그이 말이 맞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요. 괜히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면 저희도 감당 안 되고 어머니도 속상하시잖아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싹싹 싹싹. 사과 깎는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리 달콤하게 들렸는지.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하고 복잡한 세금이니 법이니 하는 것들은 골치만 아팠거든요. 듬직한 아들이 알아서 챙겨준다니 역시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어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렸죠.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차를 타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지요.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어요. 꼭 시집 가던 날 친정엄마랑 헤어질 때처럼 가슴 한구석이 싸마이너스하니 시리더라고요. 법무사 양반이 서류를 잔뜩 꺼내놓고 설명을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아들이 옆에서 엄마 여기 도장, 여기도 도장 하며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곳에 인감 도장을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에 박힐 때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아들 손으로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오는데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며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걱정 뚝.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게. 엄마는 천년만년 건강하게만 사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사준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게 부모지. 명의가 뭐 중요해. 내가 내 집에서 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그렇게 제 이름 석자가 박혀있던 등기권리증은
아들 김민수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급행열차 티켓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명예 넘겨주고 딱 한 달이 지났을까요? 슬슬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아들이 회사 일이 바빠졌다며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으로 발길이 뜸해지더군요. 전화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끊어. 뚝.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차가운 끊김 소리가 제 심장을 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바빠서 그렇겠지. 내 아들이 가장이라 고생이 많구나 하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아주 상냥하더군요. 어머니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친구분들이랑 다녀오세요. 비행기 표랑 숙소랑 싹 다 예약해놨어요. 아이고, 얘 돈이 어디 있다고. 난 괜찮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명해 주신 거 감사해서 그래요. 한 일주일 푹 쉬다 오세요. 네. 그 말에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고맙다 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제주도 보내준다고. 친구들이 다들 복받았다며 부러워했죠.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뒤에 내 집구석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는 상상도 못한 채 꽃무늬 원피스에 선글라스까지 챙겨 넣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내 집. 벽지에 묻은 손때, 남편 사진이 걸려있는 거실. 잘 있어라, 금방 다녀올게. 현관문이 철커덕 잠기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고 둔탁하게 들렸던 건 아마도 제 무의식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제주도 바람이 좋긴 좋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유채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만난 회도 실컷 먹고 3박 4일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도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지요. 김포공항에 내려서 공항버스 타고 동네로 들어오는데 익숙한 우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마자 안도감이 확 밀려오더군요.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이 최고지. 얼른 가서 뜨끈한 물에 좀 지져야겠다. 양손에는 며느리 갖다 줄 오메기 떡이랑 아들. 좋아하는 초콜릿 박스를 바리바리 들고 낑낑대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윙 소리를 내며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오늘 저녁에 아들네 불러서 오메기 떡이나 나눠 먹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딩동.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복도 냄새.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지요. 짐을 바닥에 털썩 내려놓고 습관처럼 도어락 덮개를 올렸습니다. 띠. 늘 누르던 비밀번호 0924. 제 생일이자 우리 집 만능 비밀번호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라? 소리가 이상합니다.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다시 차분하게 눌러봤습니다. 꾹꾹꾹꾹. 띠로리릭 또다시 울리는 날카로운 경고음.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쭈르륵 흐르더군요. 분명히 맞는데. 30년 동안이나 내 집이었는데 내가 내 집 비밀번호를 틀릴 리가 없는데 혹시 내가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배터리가 다 됐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냐? 나다, 엄마다. 아니, 도어락이 고장났나 보다. 번호를 눌러도 안 열리네. 얼른 문 좀 열어봐라. 무거워 죽겠다.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막. 그 찰나의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복도의 센서등이 깜빡하고 꺼져버리더군요. 어두컴컴해진 복도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한참 뒤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엄마야. 제주도 갔다 지금 막 왔다. 문 안 열고 뭐하니? 엄마. 지금은 문 못 열어드려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열어주다니.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지금 좀 곤란해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아니, 제가 연락드릴게요. 가세요. 뚝.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내 집인데 내가 내 발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시 오라니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김민수, 너 미쳤냐? 엄마가 왔다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뭐 하는 짓이야? 안에 며느리 있니? 예진아, 문 열어라.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안에서는 쥐 죽은 듯 기척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끼익 열리더니 평소 알고 지내던 1202호 박 여사가 고개를 빼꼼 내밀더군요. 아유, 영자 언니. 시끄럽게 왜 그래? 열쇠 잃어버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들이 문을 안 열어주네. 박 여사 미안해. 내가 금방 들어갈게.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박 여사가 혀를 쯧쯧 차며 들어간 뒤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놀래켜주려고 장난을 치나? 아니면 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여기 5호 아파트 1201호인데요. 도어락이 고장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10분 뒤 수리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신분증 있으시죠? 거주자 확인돼야 뜯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여기 있어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주소지는 아직 여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기사가 드릴로 도어락을 윙 갈아내는 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갈려나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철컥.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에게 수리비를 쥐어보내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실 풍경이 제가 알던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개장롱이며 앤티크 소파는 온데간데 없고 웬 낯선 박스들만 거실 한가운데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벽지 여기저기는 뜯겨나가 있고 바닥에는 신문지가 나풀나풀 굴러다니고 있었죠. 마치 이사가는 집처럼 아니면 야반도주한 집처럼 횡한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더미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 아니라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으로요. 어머니, 기어코 문을 따고 들어오셨어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피식 웃더군요.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살림살이 다 어디 갔어? 이게 다 뭐야? 목소리가 갈라져서 쇳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한숨을 푹 쉬며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그 살갑던 아들의 얼굴은 어디 가고 낯선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엄마, 이 집 제 명의잖아요. 제가 리모델링 좀 하겠다는데 허락받아야 해요. 그리고 엄마 짐은 저기 베란다에 다 몰아놨으니까 챙겨서 나가세요. 뭐라고? 나가라니?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건 엄마 사정이죠. 일단 나가시라고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아들의 입에서 주거침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식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제가 아들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경찰 불러. 당장. 그때였습니다. 삐뽀삐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과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당하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제발 누가 좀 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복 입은 경찰 2명이 현관문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군요. 그 딱딱한 구두 굽소리가 제 가슴을 쾅쾅 짓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경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경찰 양반, 아이고 잘 오셨소.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놈들이 페류나예요, 페류나. 멀쩡한 애미 집을 뺏고 문을 걸어 잠그더니 이제는 나가라고 협박을 하네. 내 살림살이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게 무슨 짓거리여.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악을 쓰는 제 꼴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경찰이 난처한 듯 저를 내려다보다가 아들놈을 쳐다봅니다. 신고하신 분이 이쪽입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그때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세상 억울한 얼굴로 연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찰관님, 제가 아들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으세요.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자꾸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쓰셔서 잠시 요양원에 모시려고 절차 밟는 중인데 오늘 이렇게 열쇠공까지 불러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겁니다. 뭐라고? 치매? 야 이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켰지만 며느리 예진이가 옆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거들더군요. 맞아요, 경관님. 저번에도 저한테 칼 들고 위협하셔서 저희 너무 무서워요. 제발 좀 내보내주세요.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며느리 눈물 연기에 경찰들 눈빛이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변하더군요. 할머니, 진정하시고요. 일단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집주인분, 등기부등본이나 거주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있으십니까?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맞고요. 어머니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무단 침입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할머니, 이 집 명의가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 그게 세금 아낀다고 잠깐 이름만 빌려준 거지. 내가 피땀 흘려 산 내 집이라니까. 저놈이 효도한다고 해서 믿고 넘겨준 건데. 어르신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경찰관이 한숨을 후 내쉬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아드님 소유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셔야 해요. 열쇠공 불러서 강제로 문 따고 들어온 건 재물손괴의 주거침입 맞습니다. 지금 안 나가시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게 법이라고? 그런 개 같은 법이 어디 있어? 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 아비가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파출부 뛰어서 산 집이야. 이 도둑놈들아. 내 집 내놔. 내 집 내놓으란 말이야.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거실 기둥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경찰에게 눈짓을 하더군요. 경찰관님, 죄송하지만 강제로라도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저희가 접근금지 신청도 할 겁니다. 결국 저는 경찰 2명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에 슬리퍼만 대충 걸친 채로 말이죠.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듯 끌려 나오니 복도에는 이미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저 집 아들 착한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래? 할머니가 치매라던데 난리도 아니었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습니다. 창피함보다 더 무서운 건 눈앞에 굳게 닫히는 저 철문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에 막이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 옷가지랑 짐은 1층 화단에 던져둘 테니까 챙겨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비밀번호 또 바꿀 거니까.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효도 여행이 아니라 저를 집에서 비워내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3개월이라는 시간은 증여세 면제 기간을 넘기고 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만들 시간을 번 것이었다는 것을요. 경찰들은 가정사니까 잘 해결하세요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로 번진 얼굴, 짝짝이 슬리퍼.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제주도 공항에서 우리 아들 최고다 하며 웃던 김영자는 온데간데 없고 빈털터리 노인네 하나만 남아있었지요. 띠링.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너무 섭섭해하지 마. 요양원 알아봐뒀어. 시설 좋은 데니까 거기로 가. 집 한 돈으로 입원비는 내가 낼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해해줘.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액정이 파삭 깨져버렸습니다. 마치 자식 믿고 다 퍼준 제 멍청한 인생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저는 입을 틀어막고 꺽꺽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친구들, 창피해서 못 갑니다. 친척들, 면목이 없습니다.
70평생 죽어라 이래서 집 한 채 남겼는데 그 집이 나를 삼켜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진 핸드폰 화면 위로 빗방울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불현듯 3개월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단순 증여 맞으시죠? 효도 계약서 같은 건 따로 안 쓰시고요?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었죠. 아유, 내 아들인데 그런 게 무슨 필요 있어. 우리 아들은 달라. 미친년. 김영자, 이 미친년. 제 머리통을 주먹으로 퍽퍽 내려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할 게 자식 놈 마음이라는 걸 70이 다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제 인생에도 긴 밤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아파트 1층 화단 구석,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이었습니다. 라면 박스 몇 개에 아무렇게나 처박힌 내 옷가지들. 며느리가 비싼 돈 주고 샀다던 밍크 코트는 흙바닥에 나뒹굴고 죽은 남편 사진이 든 액자는 유리가 와장창 깨져 있더군요. 아이고, 여보. 내가 미친년이지. 당신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 깨진 유리에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손끝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남편 얼굴을 적시는데 아픔보다 속에서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혀를 쯧쯧 차며 박스를 들어다 주더군요. 할머니, 딱해서 어쩌나. 일단 이거라도 들고 저기 경로당이라도 가 계셔요. 동정 어린 눈빛. 그게 더 비참했습니다. 저는 이 악물고 박스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내 집이 있는 12층 베란다 불빛이 반짝거리는데 저기서 하하호호 웃고 있을 아들놈 내외를 생각하니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3만 원짜리 여인숙 찬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퀴퀴한 냄새. 죽어버릴까? 수면제라도 털어넣고 확 죽어서 귀신 되어 저것들 괴롭혀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뱅뱅 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녘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기가 차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고 집 뺏긴 주제에 배는 고프다고 아우성이니 내 몸뚱이도 참 뻔뻔하지요. 편의점에서 찬 김밥 한 줄을 사서 씹어 삼키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 같았습니다. 꾸역꾸역 김밥을 삼키다 보니 갑자기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더군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죽으면 저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집도 차지하고 엄마 장례 치러줬다고 효자 소리 듣겠지? 의림도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둔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쌈짓돈으로 모아뒀던 현금 200만 원. 이걸로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집을 찾아야겠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할머니, 어려워요. 이미 증여 등기 다 넘어갔고 효도 계약서 같은 조건부 증여 문서도 없으시다면서요. 판례상 단순 변심으로는 증여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내 집인데. 내가 쫓겨났는데. 하지만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556조 수중자의 망은 행위에 의한 증여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드님이 할머니를 부양하지 않거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이죠. 범죄. 어제 저놈이 경찰 불러서 날 쫓아내고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 짐을 다 밖으로 던져버렸다니까요. 그거네요. 존속에 대한 범죄 행위, 그리고 부양 의무 불이행. 할머니, 어제 경찰 출동 기록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 정신 멀쩡하다는 진단서 떼오세요. 치매 아닌데 치매라고 몰아세우고 쫓아낸 건 학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집 넘겨줄 때 혹시 대출 끼고 넘겨주셨나요? 전세 보증금이나? 그럼요. 그 집 살 때 빚이 2억 있어서 그것까지 갚으라고 같이 넘겨줬죠. 부담부 증여라고 하던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부담부 증여면 얘기가 다릅니다. 아들이 대출 이자 안 갚거나 부양 의무 안 지키면 계약 해제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거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대신 아주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겁니다. 견디실 수 있겠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견디다 마다요. 내 집 찾아서 저놈들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볼 때까지 저는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그로부터 1년. 저는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고시원에서 지냅니다. 낮에는 남의 똥기저귀 갈아주며 돈을 벌고 밤에는 소송 서류를 들여다보며 법 공부를 합니다. 70평생 안 하던 공부를 다 하네요. 아들 놈한테 내용 증명 보냈더니 바로 전화와서 길길이 날뛰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소송을 걸어? 노망 났어? 그때 제가 전화기에 대고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래, 나 노망 났다. 근데 민수야,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 이 소송 걸리면 판결 날 때까지 너 그 집 못 팔아. 어디 한번 평생 법원 들락거리며 말라 죽어봐라. 내 변호사비, 내 연금이랑 일해서 번 돈으로 다 될 거다. 난 잃을 게 없거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뚝 끊기더군요. 통쾌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 재판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길 겁니다. 아니, 설령 지더라도 저는 후회 안 합니다. 적어도 그놈들이 편하게 다리 뻗고 자지는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피눈물 흘려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딱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내 눈 감기 전까지는 도장 찍어주지 마세요. 엄마, 세금 아까워. 엄마, 내가 잘 모실게.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짐짝이 되는 겁니다. 세금 좀 내면 어떻습니까?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꽉 쥐고 있어야 자식도 며느리도 쩔쩔매며 효도 신용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더러운 세상 이치더군요. 제 이름은 김영자. 집은 뺏겼지만 제 남은 인생은 뺏기지 않으려 오늘 또 법원으로 갑니다.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겠습니까?